예비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전략공천 뭐 자가 내려온다? 이러면 굉장히 사실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여야 공이 지금 공천 잡음이 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전략 선거구 17곳을 지정했는데 전주 을에서 좀 잡음이 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오전에도 그 지역 언론들 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전북에서 유일하게 전주 을만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전주 을이 지금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가 아니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 지역구였기 때문에 예비 후보만 6명, 기자회견 한 사람이 여러 명인데 특히 이성윤 전 검사장의 그 전략 공천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이제 당직을 맡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뭐 이 지역에 그냥 진보당 국회의원 그대로 계속 하시면 안 되나요? 민주당이 네. 총선 승리뿐만이 아니라 대권까지 본다면은 저는 폭넓게 연대하는다는 차원에서 뭐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략공천 지역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을 이제 전략공천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전략공천에도 경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을 정하고 거기에도 경선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전략공천입니다. 예. 현재 민주당의 구정은 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주을 뭐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됐던 것이니까 호남에서 지금 뭐 유일하게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갖지 못한 지역이긴 한데 이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전략 지역으로 이제 17곳 중에 한 곳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호남이 잘 없긴 했었거든요. 방금 우리 박진영 부위원장께서 얘기했듯이 그 지정하지 않아도 이제 경선을 하고 사실 당선에 큰 영향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이제 의도나 뭐 계획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논란이 뭐 어쨌든 원래 사실 예고되긴 했었습니다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전략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전략적으로 그냥 진보당 후보 그대로 줘도 돼요. 이것도 제가 전략이에요. 궁금했던 게 제가 잘 몰라서 전략 지역으로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면 꼭 전략 공천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아니에요? 말씀드린 전략적으로 진보당 후보를 줘도 되는 거고 전략적으로 뭐 이성윤 그 검사장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성윤 검사장을 꼽아도 되는 거고요. 전략적으로 또 민주당 후보들끼리 경선해도 되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이야기는 다 중앙당의 선거 전략의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주무를 수 있겠다라는 뜻이지 전략 공천만을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은 단수 공천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이한 경우에 이제 뭐 2인 경선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 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긴 하죠. 네. 오늘 우리 네. 박진영 부원장이 네. 아주 까칠한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고 계시는데 원래 까칠하세요. 뭐 제가 방송하면서 까칠한 거를 우리 둘이서 별로 못 느끼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주무르다라는 표현이 이제 저는 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고민하는 영역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당 지도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그 공천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략 공천은 사실상 비례대표제의 기본적인 성격이 많이 깨졌기 때문에 전략 공천에 우리 당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당에 정말 필요한 직군들 이런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선 가능 지역에 이제 주로 배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전주을도 이제 그렇게 그 전략 지역으로 그 정리를 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과의 연대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영역입니다. 진보당 지난번 선거에서 그 우리 당의 그 보궐선거였거든요. 예. 우리 당의 주요 선수들이 출전을 안 하고 넘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보당과의 그 연대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진보 영역의 그 작은 정당들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는 큰 틀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히 진보당과의 연대 하나를 가지고 고민할 영역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선거제 문제도 있고 여러 셈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국민의힘에서는 송파가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 김근식 송파 병 당협위원장이 네.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친윤 호소인의 골목대장 놀이 때문에 송파가 시끄럽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더니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의원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하고 행보를 같이 가다 보니까 송파병의 경쟁자인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뭐 친윤 호소인 골목대장 놀이한다 이렇게 쓴 건데요. 그랬더니 김 행정관이 페이스북에 송파를 진흙탕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뭐 586 구태정치 사라져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맞받아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힘 공천은 결국에 누가 친윤이냐 이걸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김건식이 586이에요? 철새지. 김건식은 전형적인 철새예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겉까칠하신 것 같아요. 예, 전형적인 철새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갔다 국민의힘에서 김건식의 그 내 구조 속에 그리고 그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 국힘당으로 간다라는 거는 예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근식 민주당에서 교수의 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막 지지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국힘당으로 가고 나서 예. 그 애가 머리가 좀 이상해졌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김건식이 가지고 있는 교수로서의 탄탄한 논리와 그 다음에 그 방향성 이 부분을 완전히 180도로 틀어나오니까 김건식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변절자들이 이직선동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이직선동 언론들이 아주 재밌고 기이하게 쓰거든요. 진중근, 김건식, 김건식 한마디 하고 진중근 한마디 하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이미 이제 김건식도 민주당에서 건너온 그리고 또는 진보 농객으로서의 그 효용 가치는 이제 다 떨어졌어요. 김건식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든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하든 보도가 안 돼요. 진중근이 매일같이 예. 수십 개의 보도를 받다가 요즘은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이미 예. 진중근이나 김건식이 변절자로서의 기본적인 위치와 대우는 이직선동 언론, 조중동을 비롯한 이직선동 언론으로부터 그 값어치와 효능감은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식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과연 우리가 다루어 줄 만한 가치가 의제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식은 조중동도 안 다룬다. 그 민주당은 국민공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국민의힘은 멋진 공천 이야기했는데요. 예. 정치권에서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 형용사부사 쓰는 거예요. 정치는 명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멋진 공천이 뭡니까? 그 안에 뭐 뜻이 없다. 아무 내용이 뜻도 없다. 없는 거잖아요. 네. 국민 공천이라면 국민 여론을 반영하겠다, 국민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근데 뜻인데요. 축구를 할 때 골을 넣었을 때 멋진 골 이거는 돼요? 그건 축구잖아요. 아,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잘 몰라서 물어보는 예,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전지혁구가 전략공천이에요. 전지혁구가 친윤 찾아서는 전략공천이에요. 뭐 경선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이 당은.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전략공천이 때로는 또 뭐 약간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비판에 할 여지가 없는 게 국민의힘은 전지혁구를 전략공천하기 때문에 아예 이게 자체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방송을 할 때 우리 윤희용 센터장 상당히 깔깔올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윤희용 센터장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각종 방송을 넣는다던데 맨날 우리 둘이 이야기하지. 그다음에 그 앵커마저도 기본적인 색깔을 제가요?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윤희용 센터장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계속 나와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수원 같은 데 최근에 김용남 전 의원이 수원 이제 8달 네. 거기 수원병인데 수원에서 네네. 이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죠. 왜냐하면 구도심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개혁신당으로 옮긴다고 이제 최근에 그 그랬잖아요. 신당 이름이 이준석 개혁신당. 예. 이준석 당. 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출마를 했었고 한 번 이제 거의 당선을 했었는데 이제 손학규 전 대표랑 이제 보궐선거에서 낮은 투표로 당선이 됐고 이후에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옮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기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아마 이제 공천이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이제 뭐 밭을 갈았던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인 거죠. 맞습니다. 김용남 예. 의원 예.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같이 그 방송을 몇 번 해봤었잖아요. 예. 예. 김용남 의원이 뭘 했었냐면 이 왕자로 그 TV 토론 나왔을 때 새벽에 할머니가 그 응원한다고 왕자를 써줬다고 윤석열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비판이 나오니까 손가락으로 세수를 했나 보죠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 밤에 방송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이 왕자가 안 지어졌으니까 언론이 막 비판을 하면서 이게 무속신앙 아니냐라고 이제 막 비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의 대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적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쩌다 네. 보니 안 지워진 거다. 그 세수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손가락으로 해서 안 지워졌을 수도 있지. 이렇게 아니지, 얘기하는 아니. 거죠? 예. 할머니가 써줬다고 이야기했잖아. 예. 그 할머니가 써줬는데 그럼 새벽에 나왔는데 이 왕자가 너무 선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녁까지도 안 지워졌냐 했더니 손가락으로 세수를 했나 보죠라고 네. 했는데 네네. 어제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롱이었다. 나의 후보에게 할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너무 네. 자기감이 심해서 조롱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유 그러지 마세요. 개고기 걸어놓고 양고기 팔았잖아.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잖아. 개장수들. 아이 정말. 예, 저희 금요일 코너에 나와주시는데요. 예, 계속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아니 근데 개장수는 개장수야.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갖다가 조롱이라고 나 속으로 조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정치권 거짓말 아무나 다 해도. 자, 우리 시끌시끌한 정치판 김무성 의원요. 그 부산에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출마의 변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후배들이 못해서 나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말하는 이 못해서 나섰다라고 할 때 말하는 그 후배가 누굴까요? 부산에 있는 이제 현재 비윤 반윤 국회의원들이 왜 못 나서느냐 그 이야기죠. 윤석열이 두려워서 못 나서느냐, 한동훈이 두려워서 못 나서느냐. 나는 나서서 공천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고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고 무소속으로서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반윤으로서 그냥 두지 않겠다. 요 3단 논법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 이거는 아마 본인이 뭐 윤희용 센터장님 보실 때는 네. 육선이라서 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나 아니면 컷오프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을 아예 한 걸까요? 컷오프 공천을 안 줄 거 본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충분히 이제 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 무소속 출마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예, 아무튼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나름 대화가 통하는 이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제 보수의 진영의 어쨌든 인물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인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그 수산물 사기 논란에서도 관여되면서 사실 네, 이제 스타일을 네. 많이 구겼었거든요. 최근 한 3년 정도. 예. 그 본인의 이제 명예 회복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좀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해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타개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함께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명예를 다시 한번 좀 회복하고자 하는 것 같이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정치 뒷이야기를 하면 예. 박지원 원장하고 김무성 의원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뭐 그 친형제급입니다. 그래서 82세 박지원 원장이 출마를 하니 갑자기 김무성 의원이 엄청나게 힘을 받은 거야. 박지원도 출마하는데 나라고 출마 못해? 예. 호남에서 박지원, 영남에서 김무성이지? 뭐 이 심리가 강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저는 이제 얘기가 또 있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피셜로 근데 제가 그 두 분을 잘 알아요. 제가 그 방통위 상임위원 갈 때 예. 이 여당인 이명박 당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결국 정치적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두 분이 이후에도 아주 친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방송 놓으면 진짜 재밌게 예. 잘 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지원 원장의 출마가 김무성 출마를 상당히 자극했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부산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우리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무성 의원 저는 사실은 뭐 옥새 들고 도장 들고 막 부산 옥새 앞바다 들고 나르시자. 그 가셨던 네. 그것밖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부산 지역 판세에 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 아니면 진짜 경선을 해서 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영향이 좀 있을까요? 무소속으로 나가면 저는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 높다. 그러냐면 부산이 전체적으로 그 40대 60의 그 혼전을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40대 50인데 민주당은 싫고 국힘당도 싫다라는 그 부분 또는 국힘당인 그 윤석열 너무 못해. 그런데 민주당에게 표를 못 찍어. 그러긴 싫어. 그런 사람들이 그 대체적으로 무소속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무소속 중에 김무성을 보내면 좀 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충분히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희용 우리 전문가가 나오셨으니까 이제 네. 밑자락 까는 의미에서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스윙보트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이 부산입니다. 그렇죠. 진보 보수 여야를 극명하게 표가 30%씩 왔다 갔다 했던 곳입니다. 네. 드문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역동성이 살아 있고요. 저는 김무성 그 전 의원과 또 한 명 대구에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했겠는가? 그 정도 선에서 그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는 좀 추론을 해보고 싶어요. 김무성 전 의원은 박근혜 탄핵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특정 계파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특활비로 감옥을 갔는데요.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 명예회복을 넘어서서 이 두 사람이 당선된 이후에 변화하는 정치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분노심,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믿어봅니다. 근데 크게 믿을 바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예전에 친박연대하고 똑같아요. 친박연대가 이 국힘당으로부터 공천 못 받고 다 튕겨 나가가지고 친박연대 만들고 친박연대 만들어가지고 10수명 당선시키고 다시 국힘당하고 통합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DNA는 이 극우적 성향들 그리고 대북 관계든 이 대중 관계든 그 전체적인 외교 관계에서 가장 그들의 극우적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이 견제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 당선되고 국힘당으로 들어가는 또는 국힘당 무소속 연대를 만들거나 이준석 신당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군요. 지금 댓글에서도 뭐 김무성 화이팅, 김무성 나와주세요. 김무성 싫지만 용기는 있네 등등 평가를 좀 해주시고 있습니다. 노루패스 맞아요. 아까 그 옥새 들고 나르샤 말고 노루패스도 있었죠. 예. 그 여행 가방 왜 이렇게 한때 유행했습니다. 댓글이 기분 나쁘는데요. 뭘 히스트 이거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있어. 여러 댓글들 계속 올려주고 저 댓글하고 계시고요. 싸웁니다. 댓글을 하고 싸운 거예요? 왜 이런 댓글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아까 제대로 부원장님,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짐작으로 이야기하는 댓글 아까 싫어합니다. 못 보셨겠지만은 꼭 출마해 주십시오. 응원하는 댓글도 있으셨어요. 바로 그 댓글 사라졌어. 예. 이거 확 짜증을 내니까. 아니 저는 저를 제 논리가 틀렸다, 똥개다, 이런 이야기도 다 들어줄 수 있지만은 이렇게 누군가에서 빗대서 이렇게 얍삽하게 비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양 박사님이 잘 아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유명한 평론가든 작가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스타일 달라. 저는요 대부분 댓글 속에서 많이 정리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비판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누구와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분들하고 저하고 차원이 다른데 왜 그런 분들하고 엮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양무석 TV 이제 2개 댓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페이스북이나 이런 댓글들을 쭉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구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면도날 같은 예리한 지적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보고 글을 쓰고 그다음에 토론할 때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우리 박진영 부원장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제가 10대 진영아, 지식인이다 예능할 이렇게 때 이야기를 하는데 예능할 때 다큐로 자꾸 아니, 받을래. 그러니까 이거 아유, 칭찬이야. 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예. 황송하지만 뭐 예. 유시민 장관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박진영도 따라하는구나. 예. 제 동의. 예. 하물며 저 종대영 국방이나 외교 전문가는 김종대 오늘 2부에 나오십니다. 박사 이야기하면 제 동의. 그다음에 저기 우리 김진애 박사님 그 공간 개발 이야기하면 제가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언론에 대해서 양무석 박사님 이야기하면 제가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윤용 소장님 이야기하면 따라갑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하고 자꾸 빗대니까 기분 나쁜 거죠. 개미 앤님께서 박 교수님 스타일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게 이야기. 중진회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예. 국민의힘에서 17일 날 중진회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김기현 전 대표 첫 대면 공식적으로 물론 다자 만남이긴 합니다만 밀어낸 사람과 밀린 사람 뭐 이런 모양새예요. 이 두 분 어떤 얘기 나눌 것 같으세요? 예상을 해보자면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색하죠. 예. 예. 하지만 뭐 이제 아마 김기현 전 대표도 이제 당 대표까지 한 상황이고 이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본인에 대한 공천의 고민들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아마도 상당히 이제 민망할 좀 것 같아요. 관계가 굉장히 이제 껄끄럽게 하는 것이 비춰지기보다는 뭐 전직 대표로서 또 이제 현 비대위원장에게 어쨌든 통 크게 서로 이제 인사하고 하는 모양새를 두 사람 다 연출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가 전직 대표지만 이렇게 좀 푸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다음에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천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를 끌고 가서 본인이 이제 공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좀 부합되어서 아마 참석한다면 하는 모양새가 성사된 게 아닐까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대 자리가 아니라 다자 모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약간 들러리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기현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왜 참석하는 걸까? 아니 자기 공천이 걸려있으니까 참석하는 거고요. 공천을 위해서. 예, 이 부분이 이제 뭐 민망할 것 같다고 지금 이제 우리 조변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굽실거릴 거예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생각을 하는 의원이었거든요.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꼭두각시가 됐어요. 생각하면 그 용산으로부터 얻어 터지는 그리고 계속 얻어 터졌잖아요. 그래서 생각 없는 당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씩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얻어 터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그 회담하자 던져놓고 그거 깼죠. 그 다음에 용산도 그 불출마 선언하라라고 이제 임요한하고 비슷한 이야기 했다가 또 얻어 터졌죠. 그러면서 사실상 한 서너 번 하다가 계속 깨졌단 말이에요. 김태우 그 공천하지 말자 했다가 얻어 터지고 이렇게 이제 꼭두각시에서 이제 다시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김기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네. 생각을 하면 김기현의 스타일이 뭐예요? 빌어서 간다. 당 대표도 빌어서 굽실거려서 당 대표 시켜줬는데 계속 굽실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생각하다가 한 서너 번 얻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 계속 하다가 자꾸 생각하니까 드러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뭐야? 공천 좀 주십시오, 형님. 공천 주십시오, 비대위원장님. 정치인들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한테 많은 사람이 형님이라고도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김한길이 김홍일 의원보다 나이가 많고 대학 선배잖아요. 그런데도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호칭인 거예요. 김한길이 김홍일한테. 대학 선배한테 그러기 쉽지 않은데 대학 선배가. 대학 후배한테. 네, 후배한테 대학 선배가 대학 후배한테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비굴한 사람들이 이제 이 정치판에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환한 웃음으로 아이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볼만 합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거 없겠습니까?
할 거라고. 오늘 양 박사님이 여러 인물명을 여러 명을 아니, 지금 예 양문석, 까고 박진영 계십니다. 왜 아직까지 국회의원 못 됐느냐. 딱 그 이유를 그대로 다 설명을 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못 된 거예요, 형님. 아니 그 김기현 전 대표 공천 받을까요? 못 이렇게까지 받죠. 해서? 못 받죠. 못 근데 받아요? 이제 못 받는다고 이 모임이 보십니까? 성사된 것은 네. 아직 용대실에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를 갖고 그 자리에 모여준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용대실에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림 한번 잡은 거죠. 중진들 거느리는 모습.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관위원장이죠. 정보 이제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고대 교수가 임명됐을 때 예. 기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봅니다. 그분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임명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본인도 몰랐다는 거야. 용대실에서 그냥 찍어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순회를 다니고 있는데 인천에 갑니다. 오늘 인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갑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호가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가 이미 2건이 있고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경찰 또 당원 경호 다 동원한다고 해요. 굉장히 요란한 모양새인데요. 뭐 지난번에 광주 방문했을 때 뭐 340명 정도의 경찰이 투입돼서 그때 이런 뭐 사람 볼 수나 있나, 광주 시민들을 너무 위험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뭐 이번에도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저는 이 과잉 경호 문제와 그다음에 이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경찰의 행동들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경찰 인사가 다가왔네. 경찰 정기 인사가 곧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이걸로 저는 딱 바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보여주는 거다? 예. 경찰 인사가 곧 있으니까 경찰들이 저는 알아서 기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해석이 되고요. 이재명 대표 이 테러 관련해서 이 총리실에서 이제 대테러 상황실에서 문자를 좀 왜곡해서 보냈다. 이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테러 상황실에도 경찰들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런 인사의 흐름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회적 분위기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잡아가면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경찰들이 뭔가 통제하고 그리고 또 뭐 테러가 일어날 것 같고 사회적 분위기가 막 위험하고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거 군사 정권이 했던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드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봅니다. 정말 설득력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다른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보완하면 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바로 물청소를 했었어요. 예. 현장을. 맞아요. 그 좀 이상했어요. 15분 만에 물청소. 약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죠. 예. 그리고 나서 그런 그 물청소를 했는데 그 물청소에 그를 우리는 문제 있다, 조작이다 이제 이렇게 쳐다봤는데 바로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예. 현장 경찰서장의 지시하에. 그랬어요? 경찰서장이 지시한 겁니까? 현장 경찰서장한테 다 떠넘겼어요. 이제 이게 바로 인사처리구나. 그렇죠. 우리 양 박사님 잘 아시지만 그 가덕도 현장이 네. 사람이 평소 안 다니는 곳이에요. 굳이 거기 저기 뭐 이렇게 둘러쳐놓고 출입금지 해놔도 생활에 네.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범죄 현장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빨리 그게 또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람 살인 미수 사건인데 그걸 그렇게 빨리 다 물청소를 한다? 이건 저는 좀 굉장히 의외인 사건입니다. 우리 앵커가 우리 이야기에 자꾸 말려 들어와. 지금 비슷 작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네. 여기까지 쑥 또 딸려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재밌어서 예, 어쨌든 그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예요? 대테러 이 합동 수사본을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국무총리실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현장 경찰서장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단 말이에요.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예요. 현장 경찰서장하고 현장 소방서장한테 모든 책임을 초기에 다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오송 참사도 현장을 한테 다 떠넘겼다. 그 윗단위는 다 살아났단 꼬리 자르기 말이에요. 하고 있다. 이 정권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윗대가리들은 다 빠져나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한한 음모론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총리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고발 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은폐 축소하는 지침 내렸다라고 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희한한 음모론을 추구 전략으로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 경호에 둘러싸여 다니고 있거든요. 희한한 음모론,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한동훈의 단어가 이제 그 대체적으로 나올 건 다 나온 거지. 이제 쓸 수 있는 그 잡범, 희한한 뭐 이런 그 단어들인데 한동훈의 천박함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그 친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때까지 비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자, A를 치면 B로 받고 B로 치면 C로 받고 C로 치면 A로 받고 하면서 계속해서 남 탓, 그다음에 전 정권, 그다음에 전혀 맥락이 다른 사건과 연계해서 그 빠져나가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우리가 왜 깐족깐족거린다고 비판을 하느냐면 우리가 깐족깐족거리는 놈들을 쳐다보면 항상 A를 이야기했는데 B로 받으면서 그걸 갖다가 조롱으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희한한이라는 표현 또한 그 극히 짙은 조롱의 그 흔적들을 덕지덕지 묻히고 가는 단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힘당이 그동안 그 중산층의 지식인들이 많이 지지를 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중산층 지식인들의 그 기본적인 의식 흐름과 얼마나 배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쳐다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뭐 음모론이다라고 할 거면 수사를 하면 돼요, 그냥. 이게 그 총리실에서 왜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등등은 수사해서 그냥 밝혀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끝 아닙니까? 그게 뭐 굳이 음모론이다, 희한하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윤희용 센터장님.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아까 뭐 어떤 표현의 문제도 얘기를 좀 했고, 지나친 경호 문제도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행보를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6%나 올랐다고 하죠. 이 조사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한국갤럽이 매주 조사를 이제 하는데요. 지금 이 조사에서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갤럽이 3일간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이 사람 면접원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식으로 응답을 한 것을 집계를 한 것입니다. 되게 다른 조사에서들은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를 쭉 불러준 다음에 몇 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 예.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픈 형식으로 말을 하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조사 방식에서는 1%, 2%라도 사실 대단한 것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기여하고 있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로 나와서 이제 둘이 비슷한 이제 수치를 보였는데 이 한국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전달 대비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4% 포인트가 이제 오른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6% 포인트 오른 것이니까 사실 상승폭은 한 위원장이 이제 더 높은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 예. 이제 지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대중은 미디어에 보도되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흐름들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전략은 일정 부분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떤 뭐냐하면 부분에서요? 예. 원래는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은 어쨌든 뭐 정권 심판 또는 정권 견제 이 프레임으로 선거를 이제 치르는 것으로 이제 간다라고 예, 하는 예. 것이 아마 있을 텐데 예.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죠.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당연히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예, 선거, 예. 심판 선거로 이제 가고자 하는 기조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 흐름 강하긴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선거를 선방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예. 그냥 국정 안정이고 방어를 하는 수세적인 입장이니까 사실 그걸로는 비기기도 어려워요, 통상.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흐름을,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고 이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런 차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어쨌든 그러면은 뭐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예, 직접적 예.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라고 예. 아마 생각을 할 테고 예. 그러면 이것을 이재명 대 한동훈 예. 이런 이제 대선처럼 미래 인물에 대한 평가로 가게 예. 되면 단순히 이제 평가만 받는 수세적인 그런 입장에서 좀 이제 대등하게 공세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기조가 전략 기조가 아마 국민의힘에게 있고 최근에 어쨌든 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이유도 이제 그런 전략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도 두문불출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윤희용 센터장님 분석하신 것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네. 조사보다 6%나 올랐다. 이재명 대표하고 박빙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뭐 선거에서는 뭐 중도층들한테까지도 이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보수층에 좀 이제 결집하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수층에 어필하고 이 있다. 조사에서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56%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53%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층에서의 보수층에서의 이제 결집도 본인에 대한 이제 지지들 이런 것들을 단결시키고 있는 측면들은 있는데 다만 이것이 이제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또는 이제 중도층에서도 이제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래요? 면에서는 이제 이것이 중도층까지 확산되지는 아직 않고 있는데 보수층 내에서의 어쨌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결집시키는 효과는 일정 부분 그렇군요.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의미하네요. 상당히 네.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보수층에서 그 결집되고 있지만 중도층으로 지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주관식은요. 기본적으로 정치 고관 여청이 대답할 수 있는 영역.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선은 패싸움이라고 말씀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의 진영 대결이고 그 진영 간에 있어서의 얼마만큼 파이팅이 넘치느냐, 얼마만큼 사기가 높으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분노가 크냐 이렇게 그 하는 정서적 영향력들이 총선에서는 상당히 그 많이 작용된단 말이에요. 이랬었을 때 정치 고관여청들의 그 이 의사 표현이고 정치 고관여청이 직결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집결하고 뭐냐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한동훈의 컨벤션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집중적으로 한동훈이 그 나오면서 김건희 사라졌죠. 윤석열도 한동훈 그 보도량에 비해서 훨씬 더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언론 노출의 스포트라이트 덕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보십니까? 이제 이 영역이 가장 나는 크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 국힘당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대체제로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의 손절 과정이다. 이제 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윤석열의 손절 중요한 과정.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그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하락을 하는 과정,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예. 엄청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 영역들이 예. 한동훈으로 뭔가의 분위기를 바꾸겠구나. 그러니까 아이돌 연예인, 유명 연예인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팬들을 예. 왜? 아이돌로 평가하셔서 예. 난 발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돌 아닙니다. 거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네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보면서 보수가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겠구나, 크게 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들을 그 정치고관여청에게 계속 주고 있다. 이렇게. 어쨌거나 한동훈의-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동훈의 그럼요. 지지율은 예. 윤석열의 아바타잖아요. 예. 윤석열 안에서만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한 30% 나오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이준석 아웃됐죠, 안철수 아웃됐죠, 나경원 아웃됐죠, 김기현 아웃됐죠. 친윤 경쟁자들은 다 아웃된 겁니다. 그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대로 올고지 받아먹는 겁니다. 하는 행태를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가서 떡볶이 먹었잖아요. 예. 한동훈 부산 가서 저기 야구 봤다고 하고 방어회 먹었다고 하잖아요. 예. 똑같은 행태를 합니다. 아직도 이제 검사인 거죠. 보통 이제 여당이면 지금쯤 되면 전국 돌면서 국책 사업이라든가 개발 공약 냅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고 무슨 이야기 하면은 불체포 특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되면은 정치인들 세비 토해내라 이런 이야기 하면 딱 검사 수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윤석열만큼은 성장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조중동이 이것들을 이제 새로운 아이돌 프레임으로 만들어주기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잘해야 돼요. 야당이 입에 윤석열의 아바타인 한동훈, 윤석열의 아바타인 한동훈 이걸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독립 변수로 만들어주는 순간에 중도에서의 네. 개별 확장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독립 변수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윤석열과 늘 이꼴시켜가지고 대중들이 잊지 않도록 환기시켜줘야 돼요. 예. 윤석열의 아바타인 한동훈. 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의 시즌 2라고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아바타라는 단어 김기현 시즌 2다. 저는 그냥 사자성어를 워낙 좋아해서 그러는지 꼭두각시 2, 꼭두각시 2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윤석열의 범위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이 실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을 손절하면서 한동훈으로 옮아오고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들도 쳐다봐야 되는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바타는 똑같은 거잖아요. 꼭두각시는요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에요. 윤석열이 만든 인형. 그래서 그 인형의 주인은 윤석열이에요. 예. 주인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윤희용 센터장님, 네. 중도 확장성 관련해서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약에 김건희 리스크 돌파한다. 그러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쏟아지고 있는 시선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용산 대통령실과의 이제 거리를 얼마나 충분하게 넓히느냐 이제 이것이거든요. 네네. 그걸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핵심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요 부분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입장을 갖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버스가 사실 떠나버린 상황이어서 뭐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이슈가 예. 그것 때문에 아마 감수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후에 사안들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과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모양새들 예. 이런 것들은 하는 자율성 정도는 아마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이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지나가고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한 것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특검 관련해서 부각을 시키고자 할 텐데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초반보다는 사실 그 이슈들을 더 이슈화 쟁점화 시키는 부분들이 화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약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과연 이제 그것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를 아마 민주당에서는 과제일 것 같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 일단 무시하고 어떤 다른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입장, 다른 이제 좀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면서 나는 용산과는 거리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깝지 않은 사람이다. 다른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중도층들에게 어필하는 것. 이것이 이 싸움이거든요.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은 어느 게 나을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간다면 캠페인이 필요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 하에서 이제 양 당이 얼마나 이제 캠페인 역량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 이제 남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도층까지 확장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 예. 다만 그런 근데 게 이제 나오는군요. 반복이 된다면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워낙 정권 견제 심판 기류가 높잖아요. 예.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일정 정도만 줄이거나 선방해도 성공인 것이거든요. 그 기류를 완전히 바꾼다는 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완전히 바꿔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는 흐름을 만든다. 이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예.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패배의 격차를 줄인다거나 선방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은 효과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앞으로의 이제 어떤 양당의 캠페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현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윤희용 센터장 이야기를 또 좀 제가 현장에서 보완을 하면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김기현 때보다 훨씬 더 한동훈에 대해서 경노하세요. 정말 꼴보기 싫다. 예. 김기현은 제가 뭐 할 수 있냐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예. 한동훈에 대해서는 꼴보기 싫다. 이제 처음에는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도 버거운데 한동훈까지 나와가지고 더더욱 이제 뉴스 보기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집력은 한동훈이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제 이 그렇게 측면이 평가하시는군요. 이제 상당히 예.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을 대체제로 한동훈을 던져놨는데 윤석열이 그 꼭두각시를 만든 주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윤석열을 넘지 못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말 그대로 국힘당이 상당히 자족적인 분위기, 자족적인 분위기다. 상당히 자족적인 분위기로 김기현이 가지고 있었던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었는데 한동훈이 오니까 대중적인 인기가 있네. 인정샷 찍어달라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네. 그 정도로 자족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이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지역을 놓고 하는 이 선거 전략에 대해서 재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한동훈을 윤석열이 임명한 것은 결국은 이제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을 확보하겠다는 저는 약간 수세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백석이요? 예, 백석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구성원들을 검찰이라든가 또는 찐윤으로 깔아가지고 정치적 위기를 이제 극복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한동훈의 일정을 보면요, 서울, 경기 잘 안 돌아요. 지방을 열심히 돌아요. 그러네요. 예. 자, 지방을 열심히 도는데, 자, 지금 다음 총선에서 어디가 격전지가 될 것인가? 저는 서울, 경기는 이미 판세가 많이 굳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굳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곳은 PK, 충청, 그 다음에 민주당의 위기 요소로 작동할 인천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대로 일정에서 드러납니다. 예, 자, 예. 지난 대선까지 또 거슬러 올라갈 전문가 계시니까 제가 좀 밑밥을 던지고 싶은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늘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대선 이길 때 늘 이겼어요. 근데 예, 졌어요. 예. PK로 가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PK에서 1등 했습니다.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20% 졌습니다. 예. 제가 농담 비슷하게 대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 사람이었으면 대선에서 이겼다.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부산을 더 집중해야 된다. 부산을 가야 된다고. 민주당 정권은 부산에서 난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부산에 이 부동층이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충청도 지금 부동층이 많을 거예요. 그죠?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중심의 전략을 짜는 것에서 넘어서 가지고 예. 충청과 부산을 바라보고 굉장히 뭐 지역 개발 공약이라든가 균형 발전 공약이라든가 또는 뭐 정치적 거물을 투여하는 전략이라든가 또는 보수 야당표를 끌고 오는 전략이라든가 다양하게 좀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한동훈을 내세워서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고 난 이후에 할 중도 확장성 전략, 지역적 차원에서 이걸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안 그래도 궁금했던 게 이 국민의힘의 부산 관련 행보는 굉장히 많이 뭐 보도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딱히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부산 가가지고 비습당했잖아요. 그 후에 중단돼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언론의 흐름은요. 각 당의 당 대표 한동훈과 이재명 원래 이제 첫 번째 예.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를 갖다가 이직 선동 언론, 조정동 선동 언론들이 구도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최고위원들이나 비대위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거의 못 받아요. 막말이나 말실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보름째 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그렇군요. 예. 민주당 내부의 공천 자범들, 그다음에 탈당 자범들, 이 자범들만 지금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고요. 국힘당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끌어들이고 이재명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한동훈만 계속해서 정치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대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진영 부원장 말씀하시는 부산 공약 문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칼 맞았습니다. 또 그런 지금 지형이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간단하게 2024년 1월 2주차 정당 지지율 보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살펴보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맨 위에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고 그 두 번째 빨간색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추이인데요. 맨 오른쪽에 이제 1월 2주차 이게 리얼미터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가지고 11일부터 12일까지 ARS 방식으로 실시된 정당 지지율 조사입니다. 근데 42.4%, 국민의힘은 39.6% 나왔죠. 이제 이 흐름에서 사실 오차범위 내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적으로 보기는 이제 이릅니다. 그렇지만 전주에 대비해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 수치가 적어졌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수치상 이제 소폭 상승하는 이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어서 단정적으로 이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흐름을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근데 우리가 ARS 조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아마 아실 텐데 정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 정치 관여도가 높은 분들이 응답을 하는 조사 방식이다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ARS 조사 결과와 사람 면접원이 한 조사 결과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예. 차이가 커요. 한 10% 차이 납니다. 가까이 예, 막 5% 예. 이상. 왜냐하면 사람 면접원이 한 것은 이제 정치 관심도 낮은 분들을 응답하기 때문에 무응답 비율이 높아요. 예. 그렇지만 ARS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정치 관심도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향성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당층 비율이 적어요. 예, 예. 무응답 비율이 적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40% 내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면접원이 한 거 하면은 한 35% 내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약간 뭐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큰 의미는 없는 변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유심하게 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주목, 또 그것에 대한 좀 미디어의 보도량 확산 예. 등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주목들을 받으면서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 정당 지지율을 올리는 현상들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이 ARS 조사에서 예, 예.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어느 정당의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집되고 있다는 흐름이 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흐름 뭐 추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격차가 이제 줄어들어서 넓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총선 앞두고 있는 전반적인 캠페인 흐름에서 제가 봤을 땐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캠페인이 예. 보다 공세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뭐 대중적으로 호응을 더 얻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일정 부분 이 조사 지표에서는 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전문가 우리 윤희용 소장께서 다른 곳에서 못 듣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분이 댓글에 도배를 하시면서 예. 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요. 이분 저기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잘라내고 이제 건전한 전문성이 있는 토론이 오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댓글 클리너로 아주 맹활약하고 아, 예, 계십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저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있나 보네요. 아니요, 비판이 아니고 이제 도배를 해버리시니까 예. 딴 이야기로 이 방송에 집중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제가 좀 이 예. 윤희용 그 소장님의 이야기 하나 좀 덧붙여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정당 지지도잖아요. 지역구 선거로 하면 또 달라집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요, 정당 지지도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당을 선호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역구 선거로 가면은 거기에서 차선의 선택과 차악의 선택도 존재하게 됩니다. 누구 싫어서 나는 여기 찍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도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 총선을 했을 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와요. 예, 예. 비례대표 선거에서. 예. 1%, 2% 높아요. 근데 지역구로 가면요, 민주당 지지율이 51% 나왔어요.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것은.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국민들이 하는 전략적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아직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그 정당 지지도 문제를 전국 단위에서 그대로 보니까 그런데 예. 지역별로 권역별로 가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이라든가 예. PK라는 곳을 따로 떼내서 보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이게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득표수만큼 당선자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허선고구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지역 민심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렇죠. 네.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근택 그 부원장 성희롱 파문 그 피해자하고 합의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또 피해자가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합의문을 본 적은 있지만 생각해보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공개가 됐다라고 또 반발을 했어요.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도대체 이런 성희롱 사건 발생했는데 이 성희롱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힘드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문제를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런 그 역사가 굉장히 사실은 깊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여기 이 말을 얹었습니다. 그 현근택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2번 생각 안 한다. 우리는 공천의 무관용 원칙이다라고 하는 소재로 이 사건을 또 활용을 했습니다. 원래 독재 정권이 시원해요.
독재 정권은 칼로 휘둘러 버리면 되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민주주의는 갈등도 있고 요란하고 그 과정이 왜 이렇게 지난하고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독재 정권의 효율성이거든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권성동 아웃이네. 권성동 그 전 원내대표도 예. 성 관련 그 구설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 바로 아웃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두 번 생각 안 함을 당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죠? 한술 더 나가서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선거제 관련해서 비례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입장을 명확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근데 본인들이 사실 주장하는 건 병리평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세비를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나은 개혁안을 왜 민주당이 내지 않느냐, 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진보 정당이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은데. 검사의 진보죠. 검사니까 그 저기 뭐 불체포 특권이라니까 늘 이제 그런 데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가 보니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법조인 대한민국 법조인들이 헌법을 잘 몰라. 네. 헌법을 기본을 모르는데 잘 몰라 하면 왜 저쪽을 쳐다봐? 이쪽을 법조인이 쳐다봐야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잘 아세요. 왜 저쪽을 예를 쳐다봐? 들면 이쪽을 이 그 불체포 특권은 이제 헌법적 사안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면 똑같이 행정부에도 적용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균형감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검사라는 행정부 내의 기관에 일하는 사람의 수준으로서 국회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결국 이재명을 타깃으로 한 발언일 그렇죠. 뿐이다. 네, 그렇죠. 그 생각하시는 말씀드리지만은 국회의원의 특권보다 먼저 내려놔야 될 것은 행정부의 특권입니다. 행정부가 집행부로서의 권한을 더 막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사면권 등 타 국가에서 가지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가지는 지위를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많이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 파문의 경우에는 사당 논란까지 번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이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2차 가해 영역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맥락 체크를 정확하게 하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찍어버리면 2차 가해가 돼버리는 시절이 지금 시절입니다. 미투 상황이 한창 불붙었을 때 사건들을 뒤집어 보면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그러면 그 당시에 정봉주는 온팍 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선거를 앞둔 미투 사건들 그리고 성희롱 관련 그 사건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 정도밖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밖에 말할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당에서 지금 사실조사하고 계신 거죠, 그죠? 예,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쯤 되면 지적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는 뭐 김건희 모녀가 23억 정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차익으로 얻었다라는 게 검찰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됐다. 이 점이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문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검찰 보고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문재인 정권 때의 문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한동훈답다운 거예요. 자, 23억의 이 차익을 챙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좀 더 이 상황은 제가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 이게 이제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정해진 하나의 그 패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의 기본적인 특징은 문재인 때다. 그러면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쪽을 편드는 또는 민주당을 편드는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준 적이 있냐? 라고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 권력을 자신들이 다 장악을 했었어요. 윤석열이 장악하고 한동훈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은 끊임없이 윤석열에게 정보 보고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기들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은 상당히 무능하거나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수사 방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을 보면 너무 한동훈이 말을 쉽게 하는데 그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어려운 문제는 전 정권 탓, 어려운 문제는 야당 탓, 어려운 문제는 이재명 탓. 이 세 가지로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질문도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너무 전형화된 패턴이고 이제는 읽히는 패턴이다. 네, 그렇게 지적을 하죠. 저는 이제 예. 검찰 독재가 전두환 정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전두환 시절에 보면 YSDJ, JP까지 구태 정치인으로 묶어가지고 정치 규제시킵니다. 같은 예, 연금 예. 시켜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치를 하는데 자기들은 뒷돈 받고 자기들은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타당, 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봐줄 수 없고 자기들은 뒤에서 더 크게 하는 거 해먹는 거야. 자기들은 용서가 되는 거야, 모든 것이. 저는 이 검찰 독재가 똑같은 행위라고 봐요. 야당과 타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약간만의 티끌이라도 있다면은 검찰권을 동원해서 포괄적으로 억누르고 하면서 본인들은 내가 검찰권을 갖고 있으니까. 예. 군사정권이 내가 물리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가택연금 나는 안 당하잖아. 똑같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용 센터장님은 이 말 듣고서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셨어요? 그 제가 제가 기사에서 본 것은 그 요 검찰 의견서가 윤석열 정부 때 예. 나온 것으로 이제 것인데 그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때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이제 팩트가 안 맞는 거니까 사실 대응도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대응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정치에서는 우리가 팩트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예, 하긴 예. 하겠 텐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팩트보다도 사실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팩트가 아닌다 하더라도 폴리티컬한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실제가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야 공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팩트가 틀렸다,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사실일 수 있을 텐데 대중에게 전달되어서 인식하게 하는 것 또 다른 영역인 것이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여야 간의 총선을 앞두고 하는 공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야당에서의 어떤 그런 화력, 메시지 화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들 때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야당 입장에서도 정비가 좀 필요한 캠페인, 아까 박진영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부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치적인 아마 이제 의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이슈화가 됐을 텐데 부산 지역에 대한 뭐 무시다. 아니면 지역 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그 사건에 비하면 이것이 이슈화가 돼서는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쟁점화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커버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뭐 이제 성희롱 당내 인사의 논란이 있을 때 이게 사당화 논란까지 가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메시지의 최근에 어쨌든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캠페인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좀 정교하거나 이 부분이 적극적이거나 이러지 못하는 부분들 좀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상도 받게 됩니다. 예, 지금 뭐 댓글에서도 그런 말씀 해주시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보물선님께서 민주당이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제발 강하게 쌈 좀 하세요.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네요. 이제 지적하셨던 부분 이제 팩트 체크 좀 들어가면요. 김건희 최은순의 23억 그 주식 그 차익 문제가 재작년 연말이었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6월달에 집권을 하고 나서 5개월 차, 6개월 차에 검찰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문재인 정권 탓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야기했을 거예요. 보도가 안 됐을 뿐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정권의 당신의 검찰들이 한 이야기야라고 지적을 했을 텐데 이 내용이 보도가 안 됐을 뿐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예, 언론 지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는 당연히 이제 최고위원들이 메시지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 리허설을 해야 돼요. 최고위원회를 사전 리허설해서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예, 원래 리허설을 합니까? 원래 예전에 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요?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제 그
딱 메시지를 정리해서 한 세 꼭지 정도를 최고위원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서 계속 집중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좀 그 작전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게 메시지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 이슈를 자꾸 따라다니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이슈를 분산하면 안 돼요. 한 두세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그 좀 노력들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근원적인 약점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당 한번 하고 나면은 민주당이 막 폭락해요. 폭삭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이 실무자들이 순환보직을 합니다. 예. 예. 청와대 갔다가 당으로 돌아와요. 근데 민주당은 청와대 가면 그냥 다 사표 내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경험 있는 실무자들이 당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여당 한번 끝나고 나면은 당의 실무 능력이 굉장히 확 주저앉아 버려요. 메시지 관리 부분 얘기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민주연구원 같은 데서 리볼빙 도어의 역할을 해서 청와대 갔던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적 진출했던 사람들 다시 당으로 다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뭐 전략단위, 정책단위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좀 혁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한테 뭐 아무 의견도 안 들어주는 할 말이 없어. 말만 부원장이죠. 그러세요. 에이 진짜 막.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박사님, 박진영 부원장님, 윤희용 센터장님 감사합니다.